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남에게 해대는 일 하지 않고 피해 입히지 않고 원망 사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이제 환갑도 지나간 여자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 없이 태어나서 잘난 것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크게 덕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저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해를 끼칠 것이라는 걱정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딸만 줄줄이 많은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동네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시골도 아니었고 엄청난 양반 동네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그냥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저 그렇게 남매뿐이었음에도 제 동생은 귀했고 저는 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변에 다 그랬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불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시고 나면 제가 동생 밥을 챙겨주기 시작한 게 5살 때부터였습니다. 처음 밥을 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장을 비벼서 준 건 아마 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살쯤 되니까 일을 하고 돌아온 부모님의 밥상도 차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게 동네 친구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다들 마당에 모여서 고무줄을 하다가 아, 점심시간이다. 오빠 밥 챙겨줘야 해. 누군가 그렇게 말을 꺼내면 다들 우르르 집으로 몰려가서 남자 형제들의 밥을 챙겨주고 자기들도 밥을 먹고 나와서 다시 고무줄을 하고 놀았습니다. 아주 어린 갓난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을 포대기에 업고 나와서 멀뚱하니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잠시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고무줄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게 희생인 줄도 몰랐고 속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말로는 시대가 변해서 여자들도 모두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숫자를 잘 다룬다며 아버지의 소개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엄에 허저 너 이 은행 다녔냐? 그럼 내가 통장 하나 만들어줘야지. 적금 하나 들어줄 테니까 실적 하나 쌓아봐라. 엄마가 너 은행 들어갔다고 하더니 여기였구나. 온 김에 보험 하나 들어줄까? 뭐 들면 네가 좋아? 아 이거 떡인데 나눠 먹어라. 점심은 먹었어? 아줌마가 점심 사줄까? 동네 한가운데 있는 은행이라 그런가 지나가다 들르시는 분들이 모두 아는 분들이셨고 동네 어른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진상 고객이나 뭐내 힘들 일도 없이 그냥저냥 재미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도와서 글자를 써드리는 일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드리는 일도 그렇게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용돈 주려고 빈병을 팔아 모아온 몇백 원을 저금하러 오셨다가 한참이나 떠들다 가시는 할머니의 수다도 다른 손님만 없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이 재밌다 보니 은행에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도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아저씨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입에서 단내 안 나요? 아니면 입냄새가 엄청 나요? 그래서 그거 들킬까봐 입을 그렇게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청원 경찰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은지 똑같은 자세로 한눈도 팔지 않고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남자. 혹시라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가서 도움을 주는 남자.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한테 말입니다. 아저씨, 이거 아까 시장에서 떡집 하시는 고객님이 주시고 가신 건데 드셔보세요. 이게 차홍떡이라는 건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게 보통 마시는 떡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 사장님 떡을 드시러 새벽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줄줄이시라니까요. 명절 되면 한 달 전부터 예약 전화가 계속 오고요. 임덕 때문에 울면서 밤에 찾아오는 임산부도 한둘이 아니래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드세요. 오늘 점심 누구랑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서 싸웠는데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여러 명이 먹을 정도는 아니고 딱 2명이 먹을 정도인데 이따 둘이서 휴게실에서 살짝 안 드실래요? 제가 아저씨가 딱 김밥 좋아하시게 생기셔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도 말을 걸어봤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사람인데 오기인지 뭔지 저도 포기하지 않고 참 들이댔었지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반응 없던 그에게 매일같이 들이대기를 몇 달. 어느 날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또 이게 타고나길 참을성이라면 남부럽지 않았던지라 아무리 아파도 남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아픈 게 저였습니다. 오늘 허드씨 이상하게 더 이뻐 보이네. 볼이 발그레 한 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디 데이트라도 가나봐. 바람이라도 났어. 심술나서 안 되겠네. 이거 샘나서 야근이라도 시켜야겠어. 다들 오늘 힘든 거 다 허드씨한테 몰아줘버려. 나는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허드씨만 좋으면 배 아프잖아. 평소라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장난을 가장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원래도 자기의 일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 자주 있었고 그날은 그게 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날 제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은행 일이라는 게 원체 단순하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보니 열이 오른 날은 특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서 몇 번이고 실수가 없는지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날 할 일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다 보니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열이 나서 아프고 더욱 서럽기도 하고 결국 눈물까지 나는데 누군가 제 앞에 차가운 복숭아 통조림을 먹기 좋게 그릇에 담아 내려놓더군요. 이거 먹고 잠깐 좀 쉬어요. 이건 약인데 차라리 잠깐 잘 거면 제가 이따 깨워줄게요. 한숨 자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 복숭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먹은 복숭아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나중에 저희 아들 가지고 그렇게 입덧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 복숭아 통조림만 먹으면 그 입덧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런 동네에서 자라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동네에서 자라서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일을 당해본 적이라고는 없다 보니 그 통조림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 버렸지요.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주변 없는 남자와 어려서부터 남자에게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던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들 틈에만 있어라서 그런지 주변에 여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리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평생 여자 있는 술집도 안 가겠습니다. 딴 여자 손목 한번 안 잡아보고 딴 여자 가슴 한번 안 쳐다보면서 딴 여자 다리 한번 안 히끗거리고 그렇게 허드씨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살아주십시오. 예, 참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본인 말대로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더군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도 돌리지 않았고 다정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슬쩍슬쩍 작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정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붕어빵 한 개일 때도 있었고 귤 한 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뽑은 꽃 한 송이일 때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이 실린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집에서 밥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남편이 밥을 해놓은 걸 본 날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빠고 남동생이고 자기 손으로 밥을 하기는커녕 차려 먹는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자기 손으로 쌀을 씻고 생선을 굽고 계란찜을 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정하게 말에 건네는 사람도 아니었고 살갑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배려 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린 아들만 두고 너무나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난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보다는 그립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을 꼭 닮은 아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지만 말입니다. 얼굴도 하는 행동도 아빠와 어찌나 닮았는지 보면서 눈물도 났지만 웃음도 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세상을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보니까 기침하던데 감기 아니에요? 이거 복숭아 통조림, 이건 감기약. 잊지 말고 먹어요. 도대체 5살도 되기 전에 아빠를 떠나보낸 아들이 어떻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를 닮아서 말도 없이 무뚝뚝한 것도 닮아서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더니 제가 아프면 복숭아 통조림 챙기는 것도 똑같이 하더군요. 덕분에 남편의 빈자리 상대적으로 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30대 한창 좋을 나이라고 했지만 좋을 나이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쳐다볼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와 결혼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의 다리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없다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그건 얼마나 큰 배신인가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다행인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도 은행에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것이라 보상금과 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갑자기 들어왔던 큰 돈들은 은행을 다니면서 배웠던 정보로 이곳저곳 투자하면서 착실히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무엇이 필요할지 몰랐으니 그때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역시 아빠를 닮아서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남자로 자랐습니다. 그게 섭섭할 정도로 너무 알아서 하는 남자로 말이죠. 다른 집 아들들은 학교 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문제도 일으켜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한다는데 우리 집 아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오동생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고 성실한 모범생으로 걱정 한번 끼치지 않고 착실하게 졸업해 주었지요. 그리고 건실하게 회사까지 들어가서 착실하게 일도 잘하더군요. 아들, 남의 집 아들들은 엄마랑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거 해주면 안 돼?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서 데이트하자. 엄마가 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는데 그거 엄마랑 둘이 같이 보러 가자. 끝나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밥도 사줄게. 그러면 아들은 무슨 희한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생일? 그때 엄마 여행 가야 하는데? 응? 여행? 무슨 여행? 나 여행 가? 일본 온천 가보고 싶다며. 윤지 이모랑 다녀와요. 용돈은 엔화로 바꿔서 같이 넣어놨어요. 아니, 내가 가는 여행을 나 모르게 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날 시간 되는지 미리 체크하고 여권을 받아서 티켓을 살 시간을 있으면서 저한테 그날 여행 갈 거라고 미리 말해줄 시간은 없는 건가요? 물론 제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일본 온천 여행이 가고 싶다고 수다를 떨긴 했지만 그걸 언제 듣고 준비를 해놨는지 정말 뭐 이리 무뚝뚝하면서 자상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친구는 그런 절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일본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나서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모릅니다. 요즘 들어 몸이 좀 찌뿌둥하다는 혼잣말을 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집에 그 비싼 안마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눈이 침침하다 싶으면 환한 전등으로 갈아져 있거나 문이 좀 뻑뻑하다 싶으면 기름칠이 되어 있고 아들은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섬세함과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자기한 재미는 없어도 서로 챙겨주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무뚝뚝한 아들놈이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입을 떼려고 하다가 못하고 다시 하려다가 못하고 무슨 일인 건가 싶기는 한데 말도 없이 한참을 그냥 앉아만 있길래 결국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먼저 물어보니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하더군요.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냥 만난 지 좀 됐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얼굴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인사를 올까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와, 세상에 이런 감사한 일이 이렇게 무뚝뚝한 놈도 좋다는 여자가 있고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신기해서 보다가 생각해보니 이놈보다 더 무뚝뚝한 남자를 좋다고 한참을 따라다녔던 제가 있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아들이 데려온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설마 집에서도 일해요? 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튕겨가지고 마음고생 엄청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이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속이 어찌나 터지는지 어머님은 이 사람 키우면서 안 답답하셨어요? 저는 정말 입에 본드를 붙여놓은 건지 입에서 썩을 것 같은 악취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열이 엉망이라 콤플렉스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계속 말을 시키는데 그래도 대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끈기가 끝내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 그럼 100번 찍으면 되지. 제가 정말 이 사람 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와,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수 있구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와, 어머님도 딸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 나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그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한 팩에 2만 원인데 일주일만 참으면 한 팩에 15,000원이 될 거고 일주일을 더 참으면 10,000원까지 떨어질 텐데 돈만 보면 참아야 하는데 그럼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일주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내가 일주일을 참는데 그 가치가 10,000원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내가 이 딸기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았다가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싶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딸기 하나 사는 걸로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아이였고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쉴 새 없이 웃는 아이였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아들하고만 살다 보니 그나마 제가 말이 많다고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다가 싹싹하니 다정하게 굴면서 팔짱도 끼고 쇼핑도 다니자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정말 좋더군요. 어머니, 어제 지나가다가 어머님한테 딱 어울릴 만한 모자를 발견해서 사고 말았지 뭐예요. 와, 역시 제 눈은 진짜 딱인데요. 엄청 이렇게 잘 어울리시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찰떡으로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저도 똑같은 모자
이 사람도 커플인 모자. 이러니까 우리가 딱 한 가족인 게 티가 나요. 어머님, 이렇게 이쁜 모자 쓰셨으니 우리 봄 나들이 가요. 자기야, 우리 꽃 보러 가자. 믿지 않게 애교를 부리면서 다정하게 구는 그 아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 한 명 늘었다고 복작복작 사람 사는 것 같아지는 것 같더군요. 거기다 어머니, 저희요 임신이래요. 짜라라라, 대헌님은 베이비래요. 아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쩜 이렇게 딱 아이가 생겼대요. 저희 정말 천생연분인가 봐요. 며느리가 된 아이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까지 해서 더욱 예쁜 짓을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임신을 하더니 입덧이 심해서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먹고 싶다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챙겨다 주면 그것도 변덕이 나서 한두 입 먹고 못 먹는 바람에 기운이 너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라며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챙겨줘 보려고 했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은 아예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라서 그저 땡기는 음식이 있다고 할 걸 기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들이 출장까지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요. 이 사람이 입덧도 심하고 초기라서 어떻게 좀 미뤄보려고 했는데 결혼식이다, 신혼여행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미룬 게 많아서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한데 저 출장 간 동안 어머니가 이 사람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워낙 뭘 먹지도 못하고 어지럽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친정이 가까우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데 너무 멀리 계시기도 하고. 첫 손주 보는 일인데 그 정도야 힘들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손주 뱃속에 가진 며느리 챙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퇴직 후 작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중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중이라서 며느리를 챙기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덧 때문에 휴직 중인 며느리를 챙기면서 아들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잠깐씩 들러서 챙기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점심은 장어 먹고 싶어요. 그냥 장어 말고요. 저기 청담동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파는 그거요. 특으로 된 거요. 그거랑요, 강남 백화점에서 파는 메론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으면 우리 한방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슬슬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먹는 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무엇이든 잘 먹는 게 보기 좋아서 열심히 사다 날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서운할지 그래도 티내지 않고 씩씩하게 버티는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어제 산부인과 갔다가 다른 산모한테 들은 건데요. 글쎄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은 임신하자마자 예약을 해야 한대요. 아니면 자리가 없대요. 저는 글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있죠? 저 아기 낳고 나왔는데 산후조리원에 자리 없으면 어쩌죠? 요즘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젖 주는 거, 목욕시키는 거, 재우는 거 다 알려준다는데 저 산후조리원에 자리 없어서 그런 것도 못 배우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 저 그럼 어떻게 해요? 산후조리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 저도 들어봤지요? 같이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다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저희 때야 친정엄마가 맨날 며칠 미역국 끓여주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했지만 요즘이야 누가 그렇게 하나요? 마음 같아서야 딸같이 살가운 며느리 제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산후조리 해주고 싶지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산후조리원들 다 들어간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 괜찮은 데 있으면 내가 주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방방 뜨더군요.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비교하고 견적 내고 알아봤죠. 아시죠? 저 알뜰하고 살뜰한 며느리인 거요. 그렇다고 저희 한방이가 처음 지낼 곳인데 감염 위험이 있는 싸구려 조리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면에서는 훌륭하지만 가격면에서는 저렴한 그런 곳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오픈 세일에 무려 30%나 하면서 무료 마사지 3회 서비스나 해주는 한방 전문 산후조리원이 있대요. 산후조리하면서 그 산후독을 한의사 선생님이 맞춤으로 와서 침도 놔주시고 한약도 지어주신대요. 산후조리원 안에 작은 찜질방도 있어서 따로 후유증도 없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여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눈을 반짝이며 가고 싶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며느리가 귀여워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야지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기껏해야 2주 지내는 산후조리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했죠? 아가야, 지금 카드 결제가 됐는데 지금 이게 원래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비싼 거니? 아니 나는 2주라고 해서 2주인데 1,000만 원이 넘길래 원래 이렇게 비싼가 해서? 아, 원래 그런 거니? 그래, 이것도 할인해서 이 가격인 거구나. 아이 그래, 네가 오죽 알아서 이것저것 할인받고 패키지로 했겠니? 그래, 그랬구나. 아 그래 알았다. 그래.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돈이 든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 이왕 내주기로 한 돈 기분 좋게 내주자고 했지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방이 물건 쇼핑하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이제 슬슬 이것저것 한방이 방을 꾸며야 하는데 혼자 다니기 심심해서요. 같이 다녀주시면 안 돼요? 그이는 쇼핑 같이 다니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어느새 며느리의 산달이 가까워지니까 슬슬 손주가 쓸 물건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무뚝뚝한 거야. 누구보다 엄마인 제가 잘 알고 있으니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사러 다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당연히 봉투를 준비해 두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 키울 때는 아이들 용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는 천을 떼어다가 친정 어머님이 만들어다 주셨고 아기 옷도 제가 틈틈이 만들었고 친척분들이나 주변에서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아기 장난감이라고 할 만한 것도 특별히 없었고요. 딸랑이 정도랄까요? 그래서 아기 용품이라고 해도 준비할 게 뭐가 있으려나 궁금한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요, 아이들 어떤 유모차 모는지 보면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계급이 결정이 된대요. 저희 한방이가 놀이터에서부터 왕따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어머니, 제가요, 정말 아껴서 살살 몰고요. 아끼고 아껴서 타다가 한방이 동생도 태우고 그럴게요. 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중고로 팔게요. 그러니까 저기 유럽에서 수입한 저 유모차 사주세요. 네? 저기 저 7고급 초 럭셔리 라인까지는 저도 욕심 안 부릴게요. 그 바로 밑에 초 럭셔리 부티 라인으로 사주세요. 300만 원뿐이 안 한대요. 어머님, 손주가 탈 첫 차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와, 어머님 이것 보세요. 와, 이거 너무 가볍게 생겼죠? 여기다가 우리 한방이 기저귀랑 분유를 딱 넣고 다니고 문화센터에 다니면 얼마나 봄이 날까요? 어머님, 명품백이 왜 명품백이겠어요? 다 비싼 값어치를 한다니까요? 제가요, 이거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고 다녀서 절대 비싼 값이 아깝지 않도록 잘 들고 다닐게요. 네? 네, 어머니. 어머니, 제가요,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유가 치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여야 할 것 같은데요.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분유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독일 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분유를 직구해서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그이가 반대가 심해요. 그이는 이런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우리 한방이 그저 유럽 애들처럼 크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독일 분유 먹이고 싶은 것뿐인데 유난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먹이라고 하는데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거나 먹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어머님, 저희 한방이 분유값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이 몰래 조금만요. 많이는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분유값만 보태주시면 돼요. 딱 한 달에 100만 원씩만요. 손주 바깥이잖아요. 설마 그거 아까우신 거 아니시죠? 조리원비, 유모차, 기저귀 가방, 분유 포트, 아기 침대, 아기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은지 자동차 트렁크에 다 실리지도 않을 정도로 몇 번이나 실어 나르고도 택배로 집으로 보낸 것도 한참 많았습니다. 몇천만 원이 참 쉽게 나가더군요. 남들 연봉이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걸 보면서 아까웠지요. 그러나 며느리 말처럼 첫 손주에게 주는 첫 선물들인데 쪼잔한 할머니가 드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사면 둘째 때도 사고 나중에 중고로 팔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낭비도 아니라는 며느리 말도 믿었지요. 그렇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그래도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간간히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투정은 부렸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조르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니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았고 좋기만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아기 얼굴이 떠오르면 저도 웃음이 났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분유값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저와 연락이 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생겼고 그때마다 용돈이라며 생활비라며 조금씩 요구하는 돈이 더 자주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장보러 안 가세요? 저도 장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아, 어제 보셨구나. 그럼 그냥 같이 가주시면 안 되세요? 같이 가서 저희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필요한 것도 좀 있고 해서요. 저 다음 주에 동참회 있는데요. 한방이 낳고 나니까 몸이 불어서 맞는 옷이 없어서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쁜 원피스 한 벌 사주세요. 거기에 어울리는 가방하고 구두도 받았으니까 같이 가서 사주세요. 네? 혼자 사는 노인. 돈 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가로 사는 집이 있었고 평생 벌어놓은 퇴직금도 연금으로 돌려놓았으니 매달 나오는 돈도 있었으니 그 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제 용돈은 충분하다 못해 멈췄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재테크로 벌어놓은 돈도 적지 않아서 솔직히 노후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 꽤 많이 헐어쓰긴 했지만 그동안은 며느리가 해달라는 것들이 낭비다 싶으면서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에게 온 전화가 반갑지가 않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며 슬슬 며느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과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나 전해드리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집 벨이 울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술자리까지 이어졌나 봅니다. 어머님, 저 오늘 술 좀 마셨어요. 왜냐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어머님 저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친구들이요. 기사가 모는 벤츠나 BMW 몰고 나왔는데요. 저만 국산차를 그것도 제 손으로 몰고 나간 거 있죠. 그래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라고 차를 쭉 세워놓고 기다리는데요. 와, 저만 똥차인 거예요, 똥차. 대리기사가 와서 제 차가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제 차가 어떤 건지 말해줘야 하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요, 진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저요, 결혼 전에 진짜 잘 나갔어요. 진짜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잘 나갔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사랑해서 한 선택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해요. 어머님, 돈이 너무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저 차 사주세요. 저도 우리 한방이 비싸고 폼나는 차에 태워 다니고 싶어요. 어머니, 저 차 사주세요. 차요. 어머님, 저 어머님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손주 낳아드린 며느리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거세요? 원래 손주 낳고 나면 시댁에서 차도 턱 사주고 집도 좋은 학군지로 옮겨주고 그러는 건데 왜 저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저는요, 우리 한방이 분유도 아껴서 먹여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제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해요? 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저 이러다 우리 아기 분유도 못 사 먹이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저 술주정인가 보다. 농창회에 가서 잘 사는 친구들을 봐서 속상했나 보다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돈이 없다는 말, 돈이 없어서 슬프다는 말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혹시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봐. 너는 이제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잖니. 가장은 그런 거야.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자식, 자기 부인, 그게 더 앞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잖아. 엄마한테는 자존심 같은 거 세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 정말 네 와이프가 용돈이 필요하고 가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끔씩 쇼핑 가자고 하는 거면 상관없어. 엄마 지금 돈 있어봤자 뭐하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거 그거 다 뭐하겠어. 이쁜 며느리 귀여운 손주한테 쓰려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건데 뭐가 아깝겠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까봐 그러지. 혹시 다른 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을 해줘야 아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몰라. 희한하게 엄마의 예감이라는 게 걸렸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였지요. 결국 저는 며느리까지 불렀습니다. 엄마 이러다 속 터져 죽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해야 알지. 너네 이러는 거 효도 아니다.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들 대신 며느리를 어르고 달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백수예요, 백수. 한 달에 집에 들고 오는 돈이 100이 될까 말까라고요. 회사가 망해 가는데 의리 지킨다고 엉덩이 무겁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몇 달째 돈 한 푼 못 받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퇴근하고 대리 뛴다 배달 뛴다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저도요. 어머님한테 가서 구걸해서 장 봐오는 거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어째요? 안 그러면 당장 저희 셋이 꼭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빚덩이 두고 나가서 당장 제가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황망하기 그지없더군요. 성실하고 의리 있는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속상도 하고 그런 와중에 어린 자식하고 동동거렸을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대리를 뛰고 배달을 다녔을 아들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 취업해야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건지 놀랐지만 사실 길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아들의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전업주부로만 있는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우리 한방이를 다른 곳에 부탁하기는 너무 어리니까 불안해요. 어머님, 올해는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저희 한방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도 직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야 겨우 편안한 노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님께 이런 부탁드리는 거 너무 죄송한데
정말 저도 너무 절실해서 그래요.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결국 저는 눈물로 호소하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내던 집을 처분해 그동안 아들 내외가 진 빚을 갚아주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 미련을 버리고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시간이 날 때마다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배달 알바를 계속했고 며느리도 손주를 저에게 맡기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급하게 일 찾을 거 없다. 너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 좋아할 수 있는 일로 찾아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부모 아니겠냐. 아이 걱정은 말고 집안 걱정도 말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찾다 보면 좋은 일, 너희에게 꼭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네 식구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면접을 보러 나가면 저는 손주를 업고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봐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화문 육아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행복했습니다. 피곤해하는 아들을 옆에서 챙겨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면접을 보러 다닌다며 예쁘게 꾸미고 하루 종일 나가 있느라 집안 살림은 모두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갈아입은 옷은 빨래통도 아닌 어딘가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화장할 지운 쓰레기들도 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남편과 잠들고 나온 잠자리 정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며느리라고 이러나 보다. 한 다리 건너 며느리라고 마음에서 남의 자식이라고 이러나 보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했지만 시간이 가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면접을 보러 다니는 중간에 비는 시간에 택배 사마차 알바, 대리, 배달 알바 등 돈이 될 만한 단기 알바를 하느라 계속 바쁜 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분명히 면접만 다닌다는 며느리도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이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것도 신기했고 그럼에도 한 곳에도 취직이 되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기다 면접을 보러 나가는 며느리의 옷차림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갔습니다. 화장이 화려해졌고 내일이 화려해졌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아침에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도 제대로 숙취해 제대로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너 지금 그렇게 입고 가면 면접 볼 때 불편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면접은 좀 얌전한 차림이 좋지 않겠어? 그리고 면접 다니는 곳들이 어디니? 이렇게 취업이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니? 어차피 이렇게 시간을 버릴 것 같으면 그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저를 오히려 비웃더군요. 아니야, 어머님은 무슨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님도 사회생활 오래 해보신 분이 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님 같으면 아기 엄마라고 머리 부스스하고 펑퍼짐한 옷에 화장도 안 하고 버진핀 얼굴로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깔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꾸미고 오는 자기관리 된 사람을 뽑겠어요? 그런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오늘 가서 보니까 저만 머릿결도 이 모양이라서 속상한데 어머님, 저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은 어떻게 집에서 커버가 되는데 헤어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수습을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다 투자다 생각하시고 저 카드 좀 빌려주세요. 결국 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화수분도 아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를 봤는데 진짜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건지 이제는 며느리를 믿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배 4차 일을 하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아들은 지게차에 다리가 깔려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하반신에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손발이 다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겁이 나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아들도 걱정이 됐지만 급하게 옆집에 맡기고 온 손주도 걱정이 드는 마음에 우선 며느리를 들여보내려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구석에서 통화를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하반신에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인데 10시간 가까운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 중인데 왜 며느리가 웃고 있는 것인지 멀리서도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통화가 들리는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이득이라니까. 솔직히 약이 어쩜 이렇게 안 됐나. 내가 속이 터지려고 했다니까.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이어트 약은 완전 전문가야. 내가 그 약들 처방 맞느라고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돌아다녔는지 알아? 그 약들 중에서 어떤 약들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 이 감기약하고 섞어 먹으면 완전 치사량이라고. 그런데 그걸 먹고도 버티길래 나는 무슨 곰티인 줄 알았다니까. 덩치값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영양제라고 먹이니까 진짜 영양제로 소화를 시켜버리는지 어쨌거나 덕분에 졸았는지 정신이 핑글했는지 지게차 밑에 깔려줬다니까. 딱 좋지 뭐야. 보험금이 원래 죽는 것보다 장애가 최고거든. 저래도 장애 등급만 높게 나오면 그냥 몇 억 땡기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미쳤냐? 병신 수발을 하게? 보험금 나온 순간 빠이빠이 새 출발해야지. 너 있네? 아, 그걸 잘 모르겠어. 집은 팔게 했고 예금은 다 빼 쓴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쌈짓돈이 있는 것 같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노인네한테도 약을 먹이고 있긴 하거든. 저 노인네도 조만간 쓰러질 거야. 그럼 치매라고 진단받게 해서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거래 쫙 뽑아봐야지. 뽑아 먹을 거 있으면 뽑아 먹고 없으면 뭐 저 노인네도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나한테 보탬 좀 되면 고맙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다 풀리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몸쓰는 일을 한다고 튼튼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요즘 얼굴색이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던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대로 뒤로 몸을 뺀 저는 그대로 수술실 근처로 가서 다른 의사를 찾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아들이 이상한 약물을 먹은 것은 있는 게 아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영양제라고 주었던 약을 가져가서 지문 분석과 성분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온 아들은 다행히 재활만 잘 받으면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면서 아들을 붙잡고 오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손주가 걱정되니 들어가 보라고 한 뒤 잔인하지만 알아야 할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깨어난 너한테 이런 이야기 너무 잔인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너나 나나 제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대로 가서 손주를 챙겨야 하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추슬러야 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내 말이 믿기 힘들겠지만 믿어야 한다. 우선 나는 지금 변호사한테 가볼 테니까. 그 순간 아들이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더니 미안하다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가서 알려주라면서 저에게 어떤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아들이 알려준 사이트를 변호사와 함께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그것은 며느리의 모든 통화 내역이 자동으로 백업되어 저장되어 있는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먼저 며느리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휴대폰에 해킹 파일을 심어 모든 음성 파일이 자동적으로 녹음되도록 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들었던 그 녹음은 물론 그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했던 것과
저희 명의로 불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 다양한 사실들의 증거가 모두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덕분이었을까요? 며느리였던 아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범죄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됐고 법정 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돈돈거리며 뜯어갔던 것들은 모두 살뜰히 빼돌려서 모아놓고 있던 덕분에 대부분 되찾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무사히 생활에 매진하며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저와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아서였는지 이상할 정도로 엄마를 한 번도 찾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면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제가 상처 주지 않고 성량하게 잘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